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요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슈와 암호화폐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갔나 하는데 저는 이거 시장이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저는 방송용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히트맵을 준비할 때 한 4시쯤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 4시에서 3시 사이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은 약간 보합세권을 움직였었고 그 외 주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강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상위 시총 10위 안에 포함되는 코인들도 이제 살짝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3시 40분 시세는 110K였는데 지금 아까쯤 아나운서님께서 보여준 시세 같은 경우에는 111K를 좀 넘어가는 시세를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111.9K라는 올타임 하이 가격대를 갱신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번 주 한 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은 좋았나,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이슈들은 전통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 시간 기준 5월 17일 날 이제 무디스 관련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무디스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금융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 많았던 이제 하나의 이슈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고 기존 AA에서 AA1으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대 신용평가사는 현재 총 3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일 영향력 있는 3대 신용평가사는 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피치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디스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요.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처음에 강등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무디스마저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현재 미국의 신용 등급은 가장 높은 1위 신용 등급이 아니라 그보다 밑에 등급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디스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8일 4시 18분에 나왔었는데 새벽이죠. 근데 미증시 마감은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 미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18분의 차이로 무디스 이슈를 좀 피해갔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지 못했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강등 이슈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그 당시 암호화폐 전반의 시세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 무디스 강등 이슈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갈지 정말 중요하다고 뭐 사람들은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장에서 이미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었던 시점이다 보니까 실상 이제 무디스 강등 이슈가 단일적으로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게 길거나 강도가 세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S&P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강등을 했었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하루 대비로 마이너스 6% 그리고 기간 대비로는 2.12%로 한 달간 이제 약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던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2023년 피치의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에는 마이너스 1.38%로 한 달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33% 정도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무디스 이슈가 이제 이후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당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을 때에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냥 소리 없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작스럽게 강등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 파급이 셌던 거고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의 신용등에 대한 부분이 뭐 재정 적자나 뭐 디폴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무디스가 강등을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파급만큼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도 시장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는 이제 바로 5월 20일 화요일이네요. 그래서 미국 스테이블 규제 관련 발언이 있었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성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하나의 이슈라고 보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미디어 매체인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가 이제 매번 에이터즈픽이라고 볼 수 있는 1순위 기사로 이제 각각 이제 이러한 미국 스테이블 규제 법안에 대해서 이슈를 다뤘었고 그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어 뜻대로 안전한 코인, 그러니까 안정한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보통 한 개당 1달러로 고정이 되면서 즉 USDT 1은 그러니까 USDT 한 개는 1달러의 명목 가치를 유지를 해주는 시장의 통화의 기능, 즉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USDT라고 볼 수 있는 테더와 USDC가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높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통 1달러의 가격을 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틸리티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션을 하게 된다고 치면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이제 이유, 즉 1달러를 계속적으로 명목 가치를 맞춰주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설계가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수요 공급에 대한 1대1 구조 원칙 때문에 이렇게 1달러의 명목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해준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리게 되면요. 테더를 만약에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100달러, 즉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제 통화에 대한 가치 명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00달러의 예치를 테더사에게 이제 100달러의 금액을 테더사에게 예치를 하면 테더사는 그만큼의 금액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맡겼으니까 1달러는 이제 1테더니까 100테더를 발행하겠죠. 그렇게 수요, 즉 공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소각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테더사에 있던 100달러를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 테더사는 가지고 있던 100테더를 소각시킵니다.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테더 하나가 1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명목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1대1 구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세 가지 유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법정 화폐 담보형 코인들입니다. 그 코인들의 대표적인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USDT, 테더나 USDC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화폐, 암호화폐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이 시장의 주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어떻게 되냐면 현재 테더 같은 경우에는 63% 그리고 USDC 코인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12%를 포함하기 때문에 총 시장의 전체 88%를 차지합니다. 즉 법정 화폐의 명목 가치를 가지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88%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고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간에 이제 하나의 통화, 즉 화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을 사든지 이더리움을 사든지 그 외 알트코인을 사든지 팔든지 할 때 이렇게 테더 USDT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파이의 담보자산 그리고 기간 투자 제일 중요하죠. ETF에 대한 기간 투자에 대한 유인로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중간 매개 역할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역할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세 가지 다 합치면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내 유동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라고 할 때 하나의 지표로도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스테이블 내 이제 거래소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입량은 이제 특정 사이트인 이제 난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바이낸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요 글로벌 1위 거래소의 비중을 가장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내 유동성 역할을 하니 하나의 지표로 사용한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름은 이러한 GNX 액트라는 법안이고 미국 연방 차원에서 첫 번째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전에 제안되었던 법안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당시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 법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알고리즘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루나 테라 사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 즉 디페깅에 대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탈중앙화만으로는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받쳐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 정권 때 이렇게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발의안이 됐고 그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공약 중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이전에도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이제 스테이블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런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큰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정권 이전인 이제 바이든 정권의 이제 블루웨이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세우고 싶었던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 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재정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이에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성향상 이런 스테이블 법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통과되기가 어려운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봤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반수가. 그리고 상원, 하원 둘 다 찬성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상원이 민주당 의석을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 의석을 과반수로 차지할 때는 사실 이렇게 어떤 법안을 냈었을 때 공화당이 조금 지지하는 법안을 냈었을 때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반대인 상황이죠. 레드웨이브, 트럼프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상하원 의석수가 이제 현재 공화당 의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든 트럼프가 내세우는 공약이든 그 부분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사실상 통과되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원에 대한 찬성은 끝났고 이제 하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까지만 하면은 끝나는 법안인데요. 사실상 그냥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스테이블 규제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되었고 이제 5월 19일 날 상원에서 66대 32의 표결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무조건 과반수면은 이제 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스테이블 규제 법안 되게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완전히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신뢰와 그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투자와 전통 금융의 온보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조금 더 유리한 시점으로 된다는 거겠죠. 즉 기관이라든지 전통 금융 자산, 전통 금융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흘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죠. 스테이블 발행자에게 과도한 라이센스를 이제 부담을 지워서 시장 진입 장벽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 잔액,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 법안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추후에 발행하는 프로젝트나 어떤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제한 장벽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혁신 위축 우려겠죠.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 시장에 규제를 넣는다라는 건 사실상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어떤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이후 시장의 수축 우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잠깐 하기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 저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한번 QR 코드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잠깐 목이 감겨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저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맡은 바 임무를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로쌤과 주말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방 참여하시는 건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촬영하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연결되니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주말 동안에도 코인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로쌤, 그러면 수업으로 다시 이어가 볼까요? 네,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세 번째,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었네요. 이번 주는 진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지금 딜 사이트 이 채널에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이제 파일 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거였죠. SEC 위원장 이제 폴 애킨슨의 이제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이번 몇 달 후 이제 보고한다라는 이슈였었습니다. 자, 일단은 SEC의 새로운 수장 폴 애킨슨은 이제 시장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SEC가 명확한 규제 없이 그리고 기준 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SEC 태스크포스가 향후 몇 달 내 첫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발표할 예정이 이제 되게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폴 애킨슨 이제 위원장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SEC 위원장이었냐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리플과 인연이 깊은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전 위원장이었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는 이전 그러니까 현재 폴 애킨슨의 성향과 거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EC가 어떤 성향을 가지냐는 뭐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연준도 어떤 의장이 앉아 어떤 사람이 의장으로 앉아 있냐에 따라 그 연준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SEC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사람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SEC의 성향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이제 회피하려는 금융 시스템을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불법 증권이라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법 개정 없이 기존 연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다스리겠다, 직접적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제 반암호화폐 성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의 뭐 주요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들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도입 등 이런 것들을 딜레이 시켰던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강경 규제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 2기 정권 때 어떻게 됐냐?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주요 암호화폐 공약 중에 하나였죠. 바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해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2024년도 미국 대선 때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적인 규제나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고 친암호화폐적 성향의 사람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겠다라고 공약을 하나 내세웠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서 이제 2기 정권으로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 사람 사라졌습니다. 바로 사임당했고 트럼프는 취임 당시 당선 시 이제 게리 겐슬러 사임 이후 친암호화폐적 성향 인물을 SEC 의장으로 임명하겠다. 근데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친암호화폐적 성향인 사람이고 혁신 수용론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공화당 성향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공화당 쪽 출신의 대통령과 공화당 쪽 상원, 하원 의원수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의회에서 역시나 트럼프는 이런 SEC에 대한 체제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공화당 출신의 이런 친암호화폐적 성향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놨다라고 설명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걸림돌이었던 이런 SEC에 대한 부분 문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게끔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이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이제 아마 19일 정도에 이제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현재 자리를 앉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무슨 내용일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은 SEC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새롭게 체계를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즉 태스크포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꿀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부분에서 현재 내용이 예상되는 거는 현재 증권과 비증권을 분리해서 이제 금융권 법안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거 등록 요건이겠죠. 토큰 발행과 상장 절차 간의 간소화,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규제라든 것들을 완화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수용, ETF라든지 이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켰었는데 현재 이렇게 폴 애킨슨이라는 인물은 주요 다른 핵심적인 알트코인들의 ETF 상장 도입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간결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 보호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미디어 매체든 그 인터뷰를 다뤘던 내용이든 간에 보게 되면 few months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달, 즉 어느 정도의 적절 시기가 지금은 예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이런 보고서 발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파급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실상 선반영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보고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이슈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이제 폴 애킨슨의 이제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내용이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 내용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와 있지 않으니 예상적인 보고서 내용만 가져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이제 보고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측면에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명확성 확대와 ETF에 대한 수용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큰 발행 등이 쉬워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반대 역기능이죠. 과대한 규제 리스크 확대와 그리고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제도권 미등록 시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탈중앙화적 성향을 좀 앗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부각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전일에 있었던 내용만 다루면 이번 주 주간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는데요. 어제도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길게 내용을 가져왔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1.5%대 평균적인 1.5%대로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지수가 모두 하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요소, 즉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 대한 부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릴 때 해석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20년 만기 국채 수요의 저하의 의미는 간단하죠. 수요가 저하됐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만큼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은 영상으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딜사이트 내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내용 한 번 더 보시려면 영상 한번 찾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치 보존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채권이고요. 그래서 기초 구조는
국채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약속된 시점에 무조건 지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신뢰도 있는 나라에서 발행한 이 채권 자체는 안전자산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발행될 때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성향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발행 시 그 가치를 보존해 준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존을 해주냐? 즉 가격과 수익률의 반비례 원리로 그 가치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국채 수익률을 낮춰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게 된 게 이 국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왜 금융시장에 이제 악조건으로 작용을 했냐? 바로 20년물 입찰 결과가 참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요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20년이 현재 수요가 적으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을 거고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평균적으로 4%대 수익률을 유지하던 미국 국채 20년 수익률이 이번에 5%가량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연히 미국 국채에서 장기채라고 불리는 10년물과 30년물도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시장은 그래서 10년물, 30년물도 수익률도 함께 올라왔다. 그 부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국채 10년물이다. 근데 국채 10년물을 이제 다른 말로는 명목금리라고 하고 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치면 실질금리도 사실상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이자율이 올라가서 시장의 유동성을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 값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장의 실질금리 값은 현재 1.6%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10년 만기 물가 연동국채 팁스 수익률은 현재 2.19%를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금리 쇼크, 시장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저하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축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도피처라고 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흘러간 거고 미국 증시는 그 당시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주요 원인,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함과 재정 적자 우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무디스 관련 미국 신용 등급 하락 그리고 소비자 지출 둔화 등 이제 소매 업체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보면 이제 국채 금리 즉 시장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역시 트럼프의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라고 볼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약 3.8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최소 3조 달러 이상 재정의 적자 증가를 초래할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재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부채 문제도 있고요.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관세 협상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재정이 없는 즉 재정에 대한 적자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안도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1일 날 미국 하원규칙위원회에서 법안을 승인하여 사실 이제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감세함 또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줄 요약을 하게 되면 국채 수요 저하로 명목금리 하락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 실질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반면 비트코인은 시장의 안전 도피처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 금융시장은 하락한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을 가져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내용을 한번 싹 정리했고요. 이제 아나운서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크립토 시장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쭉 한번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이 시간이 마치 제로쌤의 이번 주 수업 완전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봤고요. 두 번째 트렌드까지 이어가나요, 제로쌤?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던 트럼프와 연준의 이 독립성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거는 바로 트럼프와 연준 그리고 이런 독립성을 조금 훼손시킬 수 있는 이제 이슈였었습니다. 자, 연준의 독립성과 트럼프,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1기 정권 때에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과의 이제 대선 레이스에 패배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자꾸 연준에서 그러니까 파월한테 계속 금리를 내려라,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자꾸 연준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에 자꾸 영향력, 즉 계속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됐던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파월을 내쫓아야 된다. 트럼프, 파월은 현재 시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다라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현재 지금의 연준에서도 연준의 결정들을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금리 인하 안 해? 좀 빨리 좀 해라.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 보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 관세 때문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최소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인 7월과 9월 FOMC부터 가능성이 높고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월 FOMC 잭슨홀 회의 이후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SNS를 통해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SNS 통해 예전부터 파월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라는 성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적 성향을 가져요, 여러분들. 독립적 성향이란 건 뭐냐면 연준은 어떤 기관이나 국가, 기업이라든지 어떠한 매개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립적이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뭐냐면은 정치권 간섭 없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그리고 금융 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한 권한을 이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연준 보고 금리 인하 하라고 해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연준은 현재 시장 상황, 금융시장의 상황 맞게끔 통화 정책을 꾸려야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연준의 이제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NLRB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정말 큰데 인사권을 놓고 트럼프가 대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 요지, 이 보고서가 아니라 이 법안의 판단에 대한 요지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당분간 NLRB 및 MSPP 인사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뭐냐면 이번 판결은요 행정부 권한 강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독립된 기관들의 주요 인원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의장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대법원 승소가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독립기관자 해임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씩 조금씩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이 하나의 대법원 승소가 얘기하는 건 바로 하나입니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즉 트럼프가 이러한 대법원 승소를 통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그 훼손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을 이제 해임을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하나의 시장 반응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은 이 판례와는 무관하다면서 대법원은 선긋기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이러한 대법원의 선긋기는 시장 안도, 시장의 안정함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연준은 미국 제1, 제2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잇는 독특한 준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 예에서 이제 해당을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행정권에 대한 권한이 높아지긴 했지만 다행히도 연준의 독립성까지는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시장을 안정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 보게 되면 따라서 현재로선 파월 해임이 어렵고요. 그리고 행정 권한은 강화됐지만 연준은 예외됐다. 그래서 트럼프 승소 범위는 MNRB 그리고 MSBP, PB 그리고 연준은 X입니다. X 제가 원래 X를 쳐놨는데 없어졌나 봐요. 편집을 한 PPT 만든 도중에.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에 대한 권한은 이렇게 두 기관에만 있고 연준은 제외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트렌드 트럼프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이는 소통방 참여해 주시면요. 우리 제로쌤과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제로쌤과 함께 하시면 이 주말에도 꾸준히 코인 시장에 대해서 팔로우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